매년 50만 명씩 사라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30년째 경제가 멈춰 있고 젊은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으며 정부 빚은 GDP의 260%를 넘어섰어요. 숫자만 보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4위 경제대국입니다.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범죄율은 바닥이고 국민들은 평균 84세까지 살아요. 전철은 1분만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오고 서비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망해가는 모든 지표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진국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묘한 역사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미친 듯이 성장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1945년 일본은 말 그대로 잿더미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2발이나 맞은 나라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문자 그대로 증발했고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도 미군의 융단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공장이라는 공장은 전부 부서졌고 도로와 철도와 항만 같은 인프라는 박살났고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직접 목격한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거라고 진지하게 전망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100년이 아니라 고작 20년이요. 이건 인류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부흥이었고 전 세계가 일본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전쟁이 일본을 살렸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 중이었고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전진기지가 필요했어요. 일본이 딱 그 역할의 제격이었습니다. 미군의 군수물자 주문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죽어가던 일본 공장들에 다시 불이 켜졌고 미국 정부의 원조 자금과 선진기술 이전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경제는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원수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변신한 겁니다. 일본은 이 천재일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대기업과 은행이 삼위일체처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출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요. 자동차,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시계,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건 전부 대량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일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은 싸면서 품질은 뛰어나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으니까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토요타, 혼다, 닛산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고 소니와 파나소닉이 가전제품 시장을 휩쓸었어요. 니콘과 캐논이 카메라 시장을 장악했고 도시바와 히타치가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세이코와 시티즌이 스위스 시계 산업을 위협했고 야마하와 혼다가 오토바이 시장을 석권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는 더 이상 싸구려의 상징이 아니라 최고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가 됐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 일본은 미국마저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 괴물로 성장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괴물이요. 일본 기업들이 뉴욕 맨해튼의 상징과도 같은 록펠러 센터를 현금으로 사버렸고 할리우드의 명문 영화사 콜롬비아 픽처스를 통째로 인수했어요. 미국 전역의 유명 골프장과 고급 호텔과 랜드마크 빌딩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미국 전체를 돈으로 사버릴 거라는 공포가 진짜로 퍼졌어요. 재팬 패싱이라고 해서 일본 때리기 열풍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분노한 미국 노동자들이 일본 자동차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가 TV 뉴스에 버젓이 방영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21세기는 확실히 일본의 세기가 될 거라고 진심으로 확신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85년 미국은 일본과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완전히 질려 있었어요. 일본 제품이 너무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대신 일본 제품만 골라 사는 거죠. 미국 제조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 줄줄이 문을 닫았고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매년 수백억 달러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게임의 룰 자체를 강제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재무장관들을 불러 모아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예요. 핵심 내용은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화 같은 다른 나라 화폐 가치를 올리자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국방과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무섭게 폭등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거의 2배로 뛰었어요. 그동안 100달러에 팔던 일본 제품을 이제는 200달러에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출 가격 경쟁력이 반토막 난 거예요. 위기에 몰린 일본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금리를 대폭 낮추고 시중에 돈을 확 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돈이 정작 공장 건설이나 기술 개발이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에요. 땅만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너도 나도 은행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고 더 많은 사람이 사니까 집값이 더 올랐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미쳤냐면 1989년 도쿄 긴자 지역의 땅 1제곱미터 가격이 무려 150만 달러에 달했어요. 성인 한 명이 겨우 설 수 있는 땅이 당시 환율로 18억 원이 넘었던 겁니다. 도쿄 황궁 부지의 이론적 가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높았고 심지어 일본 GDP 전체보다도 비쌌어요.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을 4번 살 수 있다는 농담 같은 계산이 실제로 진지하게 회자됐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이 미쳐 돌아갔는데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광기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일본은 특별하니까 땅값이 절대 떨어질 리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1990년 새해가 밝자마자 그 거대한 버블이 터집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산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또 반토막이 나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떼일 게 뻔한 부실 대출을 산더미처럼 안고 있었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가 났어요. 여기서 일본 정부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빠르게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덮어두고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켰거든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숨긴 겁니다. 결국 1997년에서 1998년에 대형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진짜 위기가 터졌고 버블이 꺼진 지 7년이나 지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제적 충격보다 더 무서운 건 일본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였어요. 땅을 사면 부자가 된다던 신화가 깨졌고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저축만 했는데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 모두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트라우마에 빠진 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인데 10년이 20년이 됐고 30년이 됐어요. 2024년에야 니케이 지수가 겨우 1989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무려 35년 만이에요. 같은 기간 미국 주가는 14배가 올랐는데 일본은 35년 동안 제자리였던 겁니다. 경제 침체는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일본에서는 과로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일하다 죽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죽어라 일해도 월급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일본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0년 전과 거의 같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인 거죠. 젊은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세대만큼 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런 절망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하츠라는 현상이 있는데 빚이나 스트레스에 쫓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모든 걸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연락을 끊고 신분을 숨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매년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야반도주를 도와주는 전문 업체까지 있다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는 더 심각한데 방에서 몇 년씩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146만 명이 넘습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사회의 압박에 지쳐서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본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권이고 2023년 태어난 아기는 75만 명인데 사망자는 157만 명이었어요. 한 해에 80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중위 연령은 50세에 육박하고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빈집이 900만 가 넘고 시골은 유령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은 완전히 망한 나라 같죠. 30년 경제 정체,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GDP 260%의 빚, 망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전혀 망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전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거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범죄율은 선진국 중 최저예요. 평균 수명은 84세로 세계 최장수국이고 인프라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24시간 따뜻한 도시락을 살 수 있고 택배는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도착해요.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치안은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일본의 역설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완전히 망한 나라인데 실제로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사회 중 하나거든요. 일본 정부 부채가 GDP의 260%인데 왜 그리스처럼 파산하지 않느냐면 그 빚의 90% 이상을 일본 국민과 국내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빚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빌려주고 갚는 구조예요. 그리스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망했지만 일본은 가족끼리 돈을 빌려준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에요.
겉으로는 빚더미인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더 많은 부자 나라인 겁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이고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닌텐도 스위치는 1억 대 넘게 팔렸고 유니클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입는 옷이 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일본 내수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일본이 아무리 늙어가도 토요타 자동차를 사는 건 미국인이고 유럽인이고 중국인이니까요.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구조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본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인프라를 과잉으로 깔아놨다는 거예요. 신칸센은 이미 전국을 연결하고 있고 고속도로망은 완성됐고 공항과 항만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와 통신망도 구석구석까지 깔려 있어요. 지금 새로 뭘 안 만들어도 기존에 만들어둔 것만으로 사회가 돌아갑니다. 성장기에 과잉 투자한 게 오히려 정체기에 버팀목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쿠데타도 없고 정부 셧다운도 없고 극단적인 정치 갈등도 없어요. 자민당이 거의 7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좋든 싫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혼란이 없으니까 기업들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회 시스템이 꾸준히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세계 최초의 탈성장 사회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GDP가 늘어나지 않아도,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제 성장이 멈추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프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거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하루에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면서도 평균 지연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하나도 품질 관리가 철저하고 100엔짜리 물건을 사도 포장이 완벽합니다. 맛있는 음식, 깨끗한 거리, 안전한 치안, 정확한 대중교통, 친절한 서비스. 이런 것들은 GDP 성장률과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일본 사회가 보여주는 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도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사람들은 충분히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줄어든 건 사실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장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거나 범죄가 폭증하거나 인프라가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만 보면 망한 나라인데 실제로 살아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거죠. 물론 이게 영원히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면 결국 지금 수준도 유지가 안 될 테니까요. 연금을 낼 젊은이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2050년이 되면 일본 인구는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2천만 명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본이 지금 괜찮아 보이는 건 과거에 쌓아둔 자산을 조금씩 소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장 없이도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출산율은 0.7명대로 일본보다 훨씬 낮아요. 일본이 30년 걸려서 도달한 초고령 사회에 한국은 20년 만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버블 시대에 쌓아둔 인프라라도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 규모의 자산을 쌓기 전에 늙어버릴 수도 있어요. 중국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유럽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일본은 과거에 갇힌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성장 없이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지, 인구가 줄어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일본이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성공하면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고 일본이 실패하면 우리는 더 빨리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